732년 9월 발해의 수군 함대가 남쪽으로 압록강 하구를 조용히 빠져나왔다. 장문유가 이끄는 발해 수군은 요동 반도의 남단을 멀리 우회하여 내려가다가 갑자기 행로를 바꿔 산동 반도의 등주 지역에 상륙했고, 등주의 수군 기지를 기습 공격했다. 등주는 원래 수많은 무역선이 드나드는 무역항이자 당의 수군 기지가 있던 곳이었다. 수나라와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도 항상 이곳에서 수군을 보내 요동반도나 대동강을 따라 고구려 수도 평양성을 공격했다. 무왕은 당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만약 당에서 발해를 공격해올 경우 등주의 수군 기지에서 해로를 공격해올 가능성이 커 보였고, 등주를 선제 공격하겠다는 대담하고 엄청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등주자사 위주는 발해 수군의 급습에 목이 잘리고 크게 놀란 당나라 조정은 구원군을 보냈지만, 발해군은 이미 수군 기지를 철저히 파괴하고 돌아간 뒤였다. 이 사건은 동아시아 여러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 일제의 진주만 침공과 비견할 만한 사건이었으며 양국 주변에 있던 모든 세력이 전쟁에 휘말리는 대형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발해는 이렇게 대담한 계획을 왜 진행하게 되었을까? 발해의 건국자 대조영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인 대무예가 왕위에 올랐다. 당시 발해는 사방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서쪽에는 당나라가 있었고 발해와 당나라 사이에는 해, 거란 등의 종족이 살고 있었으며 남쪽에는 신라가 있었다. 그래서 발해는 만주 동북쪽으로 세력을 넓히는데, 고구려 때부터 통제에 따르지 않던 흑수말갈이 당나라와 손을 잡는다. 이에 위협을 느낀 무왕은 흑수말갈을 토벌하기로 결정했는데, 당에서 인질 생활 경험이 있던 동생 대문예가 원정을 반대했다. 무왕은 동생 대문예를 구슬려 흑수말갈 원정 총사령관에 앉혔는데, 대문예는 원정 도중 행군을 멈추고 원정을 멈춰야 한다고 상소를 올려 무왕의 심기를 건드렸고, 이에 무왕은 동생 대문예를 소환하였으나 처형당할 것이 두려웠던 대문예는 당나라로 망명해버린다. 발해는 대문예의 신변을 당나라에 줄기차게 요구하였으나 당나라는 정치적 인질이었던 대문예를 숨기며 귀환시키지 않았고, 무왕은 대문예를 죽이기 위해 낙양성에 암살자를 보낼 정도로 배신자였던 대문예에게 집착했는데, 이러한 형제 간의 갈등은 결국 발해가 당나라를 기습 공격하고 동아시아의 국제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고선지는 755년 12월 대략 50대 중반의 나이에 사망했다. 많은 사람이 고선지를 고구려의 후예로 기억하지만, 고선지는 생전에 한 번도 고구려의 옛 땅을 밟아본 적이 없다. 부친인 고사계는 당의 군인이었으며 지금의 군대 계급으로 치면 대략 준장 내지 소장까지 올랐다. 고선지는 740년경에 첫 번째 단독 지휘에 나섰고, 기병 2000명을 이끌고 반란 세력을 괴멸시켜 완벽한 대비전을 치렀고, 벼슬이 안서도 호부 2인자인 부도호까지 오르게 되었다. 747년 3월 고선지는 보병과 기병을 합쳐 10,000명을 배정받았고 서역 원정군의 총책임자가 되었다. 그는 험준한 천산산맥을 통과하는 기발한 작전을 세워 메마른 사막 북부와 얼음이 얼어붙은 산악지대를 넘으며 100여일의 대장정을 떠났고, 토번군 1만 명을 섬멸하고 연운보를 장악하여 실크로드, 서역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토번의 우위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힌두쿠시 산맥의 눈보라와 절벽을 뚫고 소발율국을 점령하여 서역 원정을 성공시킨다. 고선지는 절도사에 임명된 후 750년 2차 서역 원정에 출정했는데, 751년 음력 7월 당나라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격돌한 최초의 전투인 탈라스 회전이 벌어졌다. 실크로드와 중앙아시아의 패권이 걸린 한판이었는데, 아군이었던 갈라록 군대 2만 명의 배신으로 고선지는 패했으며, 탈라스 전투 이후 한족 왕조는 다시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장악하지 못했다. 고선지에게는 봉상청이라는 한족 책사가 있었는데, 여인 몸에 눈은 사시였으며 한쪽 다리가 짧아 절뚝거리고 다녔다. 고선지는 그의 행색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를 받아주지 않다가 겨우 겸종으로 받아주었는데, 고선지의 첫 전투에서 봉상청의 전략은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그는 고선지의 총애를 받았다. 안록산의 난이 일어나고 고선지와 봉상청은 토벌군으로 참여했으나
환관 변령성의 모함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데 봉상청은 고선지와 죽음까지 함께한다. 결국 안록산에게 수도 장안마저 함락당하고 양귀비는 황제의 피난길에 성난 군사들의 강요에 목을 메어 자결했다. 그리고 변령성은 안록산의 군대에 항복했다가 안록산의 반란이 진압되고 붙잡혀 모함꾼 배신자 경력이 드러나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다. 망국의 후예로 멸시와 차별을 당하며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았던 고선지는 고구려의 후예로 세계 역사에 큰 물줄기에 한 획을 그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라 불리는 왕, 세종대왕. 세종은 학문을 좋아하고 육식을 즐겼기 때문에 젊은 시절 비만하여 몸집이 거대하였다. 육식남이었던 세종이 걱정되었던 태종 이방원은 효심이 깊은 아들이 상을 치를 때 건강이 상할까 걱정되어 유언 하나를 남기는데 내 상 중에는 주상께 고기 반찬을 드시게 하라 하였다.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업적을 남긴 세종도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유언을 남기는데 종묘사직이 어떻고 성군의 길이 어떻고 하는 엄숙하고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세종은 1450년 2월 14일 동부승지 정의안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외인과 야인을 대하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오랫동안 평안에 빠져 있다가 혹 해이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바이다. 언제나 하루와 같이 정신을 바짝 차려 조금이라도 해이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곧 예조와 병조의 해당 관리들에게 이를 단단히 이르라고 명하고 결국 세종은 3일 후 승하한다. 세종은 죽기 전 조선에 닥칠 불길한 미래를 예감했던 것일까? 불행하게도 후손들은 세종이 남긴 유언을 지키지 못했다. 세종의 죽음 후 150년이 지나 조선은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데 외란과 호란으로 조선의 강토는 초토화되었고 수십만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며 300년 후에는 아예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다. 조선왕조실록은 시조인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에 걸친 472년간의 역사가 담긴 조선 왕조의 기록물로 총 2124권이다. 하지만 유독 조선왕조실록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유는 춘추필법에 따른 사관의 기록 정신을 바탕으로 편찬되어 임금도 볼 수 없는 게 원칙이었다. 중국은 황제가 열람을 했으며 일본은 실록의 제작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았고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빠져있다. 우리나라에는 전설적인 사관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조선 태종 때 민인생이다. 태종은 사관을 매우 싫어했는데 민인생은 사실대로 쓰는 것보다 진실을 직접 캐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왕과 공신들의 사적인 자리에 몰래 따라가기, 몰래 사냥 나간 태종을 복면 쓰고 미행하기, 출입이 금지된 왕의 거처에 잠입하여 병풍 뒤에 숨어 도청하기. 한 번은 태종이 사냥을 할 때 낙마한 적이 있는데 사관에게 명령했다. 내가 낙마했다는 사실을 적지 말거라. 그리고 민인생은 이렇게 적었다. 왕이 말해서 낙마했는데 낙마했다는 사실을 나에게 적지 말라고 했다. 민인생은 결국 편전 잠입 사실이 들통나 귀양을 가는데 그는 귀양 가기 전 마지막 청을 한다. 그것은 본인이 귀양 간다는 기록까지 직접 작성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프랑스의 군인으로 유럽 대륙을 호령했던 나폴레옹. 나폴레옹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대패한 후 실각해 1815년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다. 그때 마침 영국의 해군 장교 파시롤이 1816년 조선의 서부 해안과 오키나와 등을 탐사하고 돌아가는 길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들러섰는데 그때가 1817년이었다. 자신의 꿈을 좌절시킨 영국 해군, 그것도 20살이나 어린아급 장교인 바실은 모든 것에 흥미를 잃은 나폴레옹과 어떤 대화를 이어갈까 걱정을 하니 옆에서 조선과 오키나와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라고 조언을 해준다. 바실이 보여준 그림을 본 나폴레옹은 기다란 담뱃대와 커다란 갓을 쓴 노인에 관심을 보인다. 나폴레옹은 노인이 정말 멋있다 하더니 정말 조선을 가보고 싶다 했다 한다. 화려한 의복과 모자로 치장하고 위엄을 드러내는데 관심이 많았던 나폴레옹이었으니 작은 나라 조선의 노인의 화려한 갓으로 위엄을 부리는 모습이 크게 와닿았던 모양이다. 나폴레옹은 갑자기 갓 하나에 얼마냐라고 물었고 조선으로 가는 바닷길을 물었다 한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에는 살창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강화도 말로 살채이라고도 한다. 고려말 우왕이 폐위되고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되었는데 우왕의 아들인 창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왕과 창왕이 공민왕의 자손이 아닌
신돈의 자손이라는 소문이 있었으며 이에 창왕을 평민으로 강등시켜 강화로 귀양을 보냈고 죽임까지 당하게 되는데 그의 나이 10세였다. 훗날 사람들은 이곳에서 창왕이 살해당했다고 해서 죽일 살에 창성할 창자를 써서 살창리라 부르게 되었다. 이 마을에서는 또 하나의 비극이 일어나는데 조선의 광해군에게는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이 있었다. 그런데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무고를 받고 영창대군은 당시 7살의 강화도로 유배되었다. 이듬해 강화부사 정왕은 방에다 영창대군을 가두고 밖에서 문을 잠근 후 온돌방에 불을 계속 지폈다. 영창대군은 뜨겁다고 살려달라며 어머니를 불렀고 그의 손톱은 문을 긁어대다 모두 빠져버렸으며 좁은 방에서 타 죽는다. 그 후 관가에서는 영창대군의 죽은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당시 상황이 강화도 민요에 나온다. 살체이 묶어들랑 대답을 마오. 살체이 묶어들랑 대답을 마오. 영창대군을 불에 달구어 죽인 음력 2월 9일을 전후로 강화도에는 비가 내리는데 영창대군의 억울한 죽음의 하늘도 울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으며 이때 오는 비를 강화도에서는 살창우라고 부른다. 조선의 국왕 중에 유일하게 젊은 시절과 노년의 모습이 모두 그림으로 남아있는 국왕. 술은 만난 음식이 아니라 진실로 광약이다. 사람의 천성은 진실로 본래부터 착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더러 기질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또한 변화시켜서 착해지게 해야 할 터인데 더구나 맑은 기질을 혼탁하게 만들고 아름다운 기질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영조는 철저한 금주론자였다. 심지어 제사상에 오르는 술조차 식혜 등으로 대체했고 금주령을 실시하여 이를 어기면 사형에 처하기도 했다. 사실 금주령은 조선시대에 빈번했는데 대부분 농사와 관련된 일시적인 조치였지만 영조만이 의지를 갖고 꾸준히 추진했다. 정조가 지은 영조 행록에는 왕은 천성이 검소하여 어린 시절부터 비단 옷을 입지 않고 명주 바지도 입지 않았으며 입은 옷은 여러 번 세탁한 것이 많았고 심지어 솜이 튀어나온 것들도 간혹 있었다. 반찬 역시 늙음아까지 몇 가지 안 되었는데 당연한 것으로 여겼으며 보통 때보다 그릇수가 더 있으면 거절하시고 곁에서 누군가 너무 하시는 것 아니냐고 하면 나에게는 과하다고 하였다. 남쪽 번신이 진상에 온 부채도 유선이 아니면 쓰지 않았고 또 쓰더라도 1년 이상 썼다. 또 영조는 왕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집요하게 배격했다. 왕실의 용품을 국산품으로 채우려 노력했고 그로 인해 왕실과 사대부의 생활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여성들의 머리에 얹었던 가채 문화도 영조에 의해 배격되었다. 히말라야는 중국에게는 훌륭한 천연의 만리장성이다. 그런데 인도의 뉴델리 쪽에서 봤을 때는 인도판 만리장성이기도 하다. 중국은 인도의 아루나찰 프라데시주를 자국의 영토라 주장하고 인도 측은 중국이 자국의 악사이친을 무단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히말라야라는 천연의 장벽 꼭대기에서 상대편을 향해 포신을 겨누고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의 대규모 산악전으로까지 번졌던 1962년의 무력 분쟁을 재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음을 양측은 알고 있다. 중국에게는 일종의 지정학적 공포가 있다. 만약 중국이 티베트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언제고 인도가 나설 것이고 인도가 티베트 고원의 통제권을 얻으면 중국의 심장부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전초기지를 확보하는 셈이 되는데 이는 곧 중국의 주요 강인 황하, 양쯔 그리고 메콩강의 수원이 있는 티베트의 통제권을 얻는 거나 다름없다. 티베트를 중국의 급수탑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미국의 버금가는 물을 사용하지만 인구는 5배나 많은 중국으로서는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수세기에 걸쳐 중국은 이런 일만은 절대로 발생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서구인들이 티베트 문제를 거론하면 중국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위험하다거나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것도 아닌데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 중국인들은 티베트 문제를 인권의 관점이 아니라 지정학적 안보의 틀에서 보며 서구인들이 중국의 안보를 침해하려 한다고 믿을 수 있다. 설사 티베트에서 한족에 대항하는 봉기가 일어난다 해도 인구학과 지정학이 티베트 독립에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1950년대에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티베트로 들어가는 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도로가 이제는 철도까지 가세해 한족들을 불러들였다. 영구 동토층과 산맥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프스 산악지대 사이로 철길을 뚫었던 유럽 최고의 기술자들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기어이 해냈고 어쩌면 그들은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으며 물과 관련된 안보 이유로 티베트 이야기만 나오면 개거품을 무는 것이다.